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교육 마스터 클래스 정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발달 문제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그리고 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쪽으로 변화하기보다는 발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교사라면 무조건 실천해야 할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아이들의 발달 문제가 엄청나게 두드러졌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교실을 동물의 왕국, 정글이라고 표현하는데 10년 이후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스크린 미디어에 급격하게 점령당하자 온종일 산만함과 폭력적인 언행이 교육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아이들의 발달 문제로만 볼 것인지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사회 정서와 인성, 그리고 몸 활동, 소근육 발달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담임교사 또는 수업하는 교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발달 문제는 뇌와 소근육 발달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죠. 학생들이 손을 쓰지 않아요. 중학생이 연필을 제대로 못 잡거나 가위질을 어려워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시기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손을 활용하는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소근육 발달이 더딘 아이들은 글씨 쓰기 그리고 정밀한 손 동작이 어려워지고 학업 수행력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신의 도구, 비고츠키 유아교육이라는 책을 보면 소근육 운동은 손을 사용하거나 눈의 협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근육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점토를 빚는다든가 미술활동을 하고 쓰기와 그리기, 붙이기, 자르기, 구슬놀이 등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고 그게 잘 안 되면 초등학교 1, 2학년에 가서 문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고츠키 이론에서는 아이가 소근육을 활용해서 잘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학습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기술 경제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의 다국적 기술 기업의 중역들은 자녀들을 교실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 보낸다고 하죠. 부모들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리고 야후, 휴렛패커드 등에서 일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구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연필과 종이로 글씨를 쓰고 학교 선생님들은 전통적인 칠판을 사용합니다. 모든 학교에는 전자칠판이 없고 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 학교들은 그러는 걸까요? 컴퓨터가 비판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인간성을 제거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학생들의 집중 시간을 줄인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미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고 카트린 예키웨의 경이감을 키우는 아이로 키우기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기사 하나가 떴었는데요. 스웨덴 학교들이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서 종이책과 손글씨 등 전통적인 교육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한국과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스웨덴은 아이들이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서 문해력, 학습 능력이 저해됐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읽기 능력이 상당 부분 떨어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근육 발달이 저하된 현실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필기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필기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바로 하루 한 문장 손글씨 쓰기를 실천해 보는 건데요. 학급별로 필체 챌린지를 운영하는 겁니다. 필체 챌린지는 학생들이 손글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필이나 볼펜 사용을 습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필체 챌린지 진행 방식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학급별 필체 챌린지 목표를 설정합니다. 학생들에게 챌린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주일 동안 필기 습관을 개선하기, 이렇게 간단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기존에 썼던 손글씨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첫날 각자 자신의 글씨체를 기록해서 보관하면 더 좋겠죠? 두 번째로 학생들과 함께 손글씨 연습 루틴을 정하는 겁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간 손글씨 연습 시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아침 활동 시간 또는 수업 시작하기 전이 좋겠죠? 학급 게시판에 오늘의 손글씨 미션을 제시해서 다양한 필체와 문장을 연습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세로 쓰기로 한 줄 필사해보기, 하루 동안 필기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기 등이 있을 겁니다. 이후에 챌린지 기간 동안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된 학생을 추천받아서 소소한 선물도 시상하고 손글씨 명예전당을 운영해서 교실 게시판에 전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소근육 발달을 돕는 두 번째 방법은 수업과 연계한
DIY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과학과 미술을 연계한 종이 도형 만들기, 수학 공식 카드를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활동이라든지 역사 교과서와 연계한 과거 문서를 필사하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들의 친필 기록 등을 필사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긴다든가, 국어 시간에 나만의 책 표지를 만든다든가, 미술 시간에 종이 접기를 이용한 삼각형, 사각형 패턴을 연구한다든가, 사회 과목과 연계한 나만의 지도를 제작하면서 학생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면서 생각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소근육 발달을 돕는 세 번째 방법은 눈과 손의 협응력 강화 활동을 하는 건데요.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스포츠를 하고 점토 조형물 만들기, 캘리그래피 연습하기를 수행평가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이들이 일정한 동기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발달 문제는 정서지능이 낮아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EQ가 낮아진 거죠.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색하게 소통하는 경우가 많죠. 코로나 이후에 또래관계 경험 부족이 공감 능력의 감소와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와 소통 방식이 미숙한 것,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사회적인 단절, 그리고 우울증, 신경증적인 불안 등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죠. 이때 선생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러나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활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나눔 칠판을 운영하는 겁니다.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오늘의 감정을 체크해보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기분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단순한 이모티콘 체크에서 나아가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안내하는 문장 완성형 칠판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뭐뭐 때문에 뭐뭐한 기분이 들었다라는 문장을 제시해 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오늘 나는 비 오는 날씨 때문에 우울한 혹은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즐거운 감정이라면 함께 즐거워하고, 힘든 감정이라면 친구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익명으로 남기는 것으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서 칠판 앞에서 읽어주면서 공감하는 시간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두 번째로 학생들 간에 지속적으로 소소한 대화를 연습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스몰 토크를 말꽃, 우리의 말이 꽃이 되게 하는 연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몰 토크를 우리말로 표현해 본 겁니다. 말꽃 시간을 가지면서 가볍게 스몰 토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려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학교폭력은 교사가 보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보는 학생들 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교사가 보기에 괜찮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해 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관계망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할 수 있는 토대는 대화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간단한 질문에 서로 답을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의도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요즘 즐겨 먹는 과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요즘에 즐겨 먹는 간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을 듣고 뭐가 있는지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어떤 심리적인 요소를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말꽃 시간이 쌓이면 아이들이 서로 말꽃을 피우기 위해 서로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 활동가를 세우는 겁니다. 학급에서 의사소통을 돕고 서클과 대화 활동을 도울 수 있는 학생을 변화 활동가로 지정해서 학급 친구들과 함께 관계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훈련을 받는다면 때론 이 변화 활동가가 서클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의 발달 문제는 인성 발달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사가 친구를 돕는 어떤 한 학생을 칭찬하면서 네가 친구를 도와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줬는데 학부모가 전화해서 왜 우리 아이가 남을 도와야 하냐고 항의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감소하고 개인주의가 강화하면서 학급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덕적인 부조리, 예를 들어서 불공정한 상황이나 방관 문화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무기력해지고 사회적 행동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도덕적 상해, 모럴 인저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상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경험하는 심리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전쟁, 의료, 경찰, 교육 이러한 직업군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일반 사회에서도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도덕적 상해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부당한 상황을 목격했거나 경험했을 때, 예를 들어 교실에서 특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자신의 신념과 윤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불공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걸 알지만 시스템상 바꿀 수 없는 경우에 교사가 경험하는 도덕적 상해가 있습니다. 도덕적 상해를 경험하는 사람은 심리적인 무기력감이 증가해서 반복적으로 부당한 상황을 겪다 보면 내가 뭘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강화됩니다. 또 공동체의 의식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부당한 상황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학급의 문화가 될 경우에 학생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강화되죠. 결국 사회적 냉소주의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반복된 노출이 청소년들의 냉소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회피하는 성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도덕적 상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도덕적 상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겁니다. 도덕적 상해라는 말이 어려울 테니까 그 상황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직면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급 내에 부조리한 상황을 다룬 사례를 토론 주제로 선정해 본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특정한 학생만 항상 일을 더 많이 한다. 이것은 공정한가?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직접 해결책을 만들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교사는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급 회의 때 평상시 우리 교실에 나타나고 있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는 겁니다. 교실에 떨어진 휴지, 쓰레기를 아무도 치우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우리 반은 원래 그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나만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대면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학급 고민함을 설치한다든가 상담실을 개방해서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을 좀 더 많이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겠죠. 학생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해결되는 경험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학급 담임을 처음 맡은 선생님이 무조건 실천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2010년 이후로 아이들에게 소근육 발달이나 정서 발달, 인성 발달이 저하됐다라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소소한 프로그램을 계속 안내해드렸는데요. 교실에서 무언가 지속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래도 선생님만의 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지만 교실의 관계를 형성하는 힘, 교실을 회복하는 힘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이 쓰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영역의 활동을 학급에서 잘 응용해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고요. 교실 생활도 행복한 감정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어떤 전략을 실천해 보고 싶으세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항상 선생님을 지지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